사람이 만든 책보다 책이 만든 사람이 더 많습니다. 내비책방. 안녕하세요. 내비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언브로큰입니다. 세계 2차 대전인가요? 2차 대전의 실화를 원작으로 한 소설인데 이미 영화로도 좀 개봉이 됐었죠. 워낙 유명한 작품이라 아마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영화 언브로큰의 원작 실화, 19세 최연소 올림픽 국가대표, 47일간의 태평양 표류, 850일간의 전쟁포로, 모든 기적은 삶에 있다. 로라 힐렌브랜드 지음, 신승미 옮김. 21세기 북스입니다. 유명한 배우죠. 안젤리나 졸리 님이 감독을 하신 영화로도 유명합니다. 유명합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전 세계를 울린 감동의 대서사시. 이미 아마존 종합 베스트셀러에서 1위를 차지했었고요. 뉴욕타임스 60주 베스트셀러 1위라든지 전 세계 20여 개국 출간 500만 부의 판매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영화로도 이미 제작이 됐었기 때문에 소설로 접하시는 분들은 많이 안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책을 한번 준비해봤는데 추석 전에 하는 방송치고는 내용이 다소 좀 무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겁지만 우리가 반드시 또 알아야 할 어떤 한 역사의 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이 책 준비했고요. 바로 읽어볼 테니까 편하게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 책에 쏟아진 여러 찬사들이 많습니다. 다양한 작가님들, 뉴욕타임스, 워싱토니언,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등등 많은 분들이 이 책에 찬사를 보내셨고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역사의 한 부분이고 정말 드라마 같은 실화 같지 않은 실화라는 것. 이 이야기가 가지는 위대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책의 앞부분에 이런 구절이 있네요. 부상자와 사망자에게 이 책을 바친다. 작가분은 이 책을 쓰시면서 과연 어떤 심정으로 쓰셨을까 하는 것이 이 가장 처음에 한 줄에서 다 마음이 느껴지네요. 전쟁이 가지고 오는 비참함, 끔찍함, 참혹함은 전쟁은 직접 겪어본 사람들만이 아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분들의 입을 통해서 또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겠죠. 전쟁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끔찍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서문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브로큰. 서문. 그에게 보이는 것이라곤 사방에 펼쳐진 바다뿐이었다. 1943년 6월의 어느 날, 끝없는 태평양 어딘가에서 육군 항공단 폭격수이자 올림픽 육상 선수인 루이스 잠페리니가 작은 구명정에 누워 서쪽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옆에는 같은 비행기의 폭격수인 병장이 꼬부라진 채 쓰러져 있었다. 두 사람이 탄 구명정과 끝으로 묶여있는 다른 구명정에는 이마가 갈지자형으로 찢어진 대원 한 명이 누워 있었다. 태양에 노출되어 화상을 입고 구명정에서 배어나오는 염료로 누래진 세 사람은 몹시 야위어서 뼈만 남아 있었다. 상어들이 그들 주위로 원을 그리며 서서히 움직이고 등을 구명정에 문지르면서 기회를 기다렸다. 그들은 27일째 표류 중이었다. 적도 해류에 휩쓸려 최소 1600km를 흘러와 일본이 점령하고 있는 해상으로 깊숙이 들어와 있었다. 두 구명정이 부패해 젤리처럼 흐물흐물해지기 시작했고 시큼하고 타는 냄새가 났다. 그들의 몸에는 염분 때문에 생긴 염증으로
고름 물집이 생겼고 입술이 너무 부어올라 콧구멍과 턱에 닿을 지경이었다. 그들은 시선을 하늘에 고정시킨 채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부르고 음식에 대해 중얼거리면서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들을 찾으러 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1억 6,500만 제곱킬로미터의 망망대해에 그들만 떠다니고 있었다. 한 달 전만 해도 26살의 루이스는 세계 최상급 육상 선수였다. 관심이 집중된 마의 장벽을 깨고 1600m를 4분 안에 완주하는 최초의 선수가 될 거라는 기대를 받았다. 올림픽에 출전했던 그의 몸은 이제 45kg도 안 될 정도로 여위었고 그토록 탄탄했던 다리는 몸을 지탱하고 설 수조차 없었다. 가족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사람이 이미 그가 죽었다고 생각했다. 표류 27일째인 그날 아침, 그들은 멀리서 들려오는 묵직한 우르릉 소리를 들었다. 항공병이라면 다 아는 비행기 엔진 소리였다. 머리 위 높은 하늘에 반짝이는 점 하나가 보였다. 루이스는 신호탄을 2번 쏘아 올렸고 염료를 바다에 뿌렸다. 선명한 주황색 물결이 구명정을 빙 에워쌌다. 비행기는 계속 날아가더니 서서히 시야에서 사라졌다. 그들은 털썩 주저앉았다. 그때 소리가 다시 들렸고 비행기가 시야에 들어왔다. 비행기에 탄 사람들이 그들을 본 것이었다. 조난자들은 뼈만 남은 누런 팔을 흔들며 갈증으로 가냘퍼진 목소리로 소리쳤다. 비행기가 낮게 하강해 구명정 옆으로 물 위를 스치듯 날았다. 루이스는 선명한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그늘진 비행기 안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옆모습을 어렴풋이 보았다. 돌연 귀청이 터질 것 같은 소리가 들렸다. 바다와 구명정이 끓어오르는 듯했다. 기관총이 발포되었다. 그것은 미군의 구조기가 아니었다. 일본군 폭격기였다. 그들이 물속으로 뛰어들어 구명정 아래에 매달린 채 움츠리고 있는 동안 총알이 고물을 관통했다. 그들의 얼굴 주변으로 물거품이 쏟아져 내렸다. 폭격기는 맹렬하게 발포하다가 총알이 떨어지자 털털거리며 날아갔다. 그들은 몸을 질질 끌어 아직까지 상당 부분이 떠있는 구명정 위로 올라갔다. 폭격기가 비스듬히 선회하더니 다시 그들을 향해 돌진했다. 비행기가 저공 비행을 할 때 루이스는 자신들을 똑바로 겨냥하고 있는 기관총들의 총구를 보았다. 루이스는 대원들을 바라보았다. 너무 지친 나머지 두 사람은 다시 물속으로 들어갈 힘이 없어 보였다. 그들이 구명정에 누워 양손으로 머리를 감쌀 때 루이스는 혼자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루이스의 아래 물속 어딘가에 잠복하고 있던 상어들의 기다림도 이제 끝이 났다. 상어들이 몸을 구부려 방향을 돌리더니 구명정 아래에 있는 사람을 향해 헤엄쳤다. 파트 1 1장 한 소년의 반란. 1929년 8월 26일 동이 트기 전인 어둑어둑한 새벽, 캘리포니아 주 토런스에 자리 잡은 작은 집 안쪽 구석의 침실에서 12살짜리 소년이 귀를 쫑긋 세운 채 침대에 앉아 있었다. 밖에서 들리는 소리가 갈수록 커졌다. 육중하게 돌진하는 커다란 소리를 듣자 하니 거대한 물체가 대기를 가르는 듯했다. 바로 집 위에서 나는 소리였다. 소녀는 침대 아래로 다리를 휙 내려 아래층으로 쏜살같이 뛰어가 뒷문을 확 열어 젖히고는 잔디로 성큼성큼 달려갔다.
마당은 다른 세상이라도 된 양 부자연스러운 어둠에 감싸인 채 시끄러운 소리에 바르르 떨고 있었다. 소녀는 잔디밭에 있는 형 옆에 붙어 서서 고개를 잔뜩 뒤로 젖힌 채 넋을 잃었다. 하늘이 사라지고 없었다. 어렴풋이 윤곽만 보이는 물체가 거대한 공간을 차지하며 지붕 위에 낮게 떠 있었다. 축구장 2배 반이 넘을 정도로 길었고 도시의 건물만큼 높았다. 그 물체에 가려서 별 하나 보이지 않았다. 소년이 본 것은 독일의 비행선 그라프 체펠린이었다. 길이가 거의 243.8m이고 높이가 33.5m에 이르는 그라프 체펠린은 역사상 가장 큰 비행선이었다. 최상급 비행기보다 호화롭고 엄청난 거리를 수월하게 활주하며 구경꾼들의 숨이 막힐 정도로 거대한 이 비행선은 1929년 여름 세상을 놀라게 한 불가사의였다. 당시 그라프 체펠린은 세계 일주라는 놀라운 위협을 달성하기까지 3일을 남겨둔 상태였다. 세계 일주는 뉴저지주 레이크허스트에서 사슬을 떼어내고 느긋하게 긴 한숨을 내뱉으며 맨해튼을 향해 날아오른 8월 7일에 시작되었다. 그해 여름 맨해튼 5번가에서는 전례 없는 규모의 고층 건물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건설하기 위해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의 철거 공사를 눈앞에 두고 있었다. 브롱크스에 있는 양키 스타디움에서는 선수들이 등번호가 달린 유니폼을 처음으로 선보이던 참이었다. 루게릭의 등번호는 4번이었고 500호 홈런을 눈앞에 둔 베이비루스의 등번호는 3번이었다. 월가에서는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향해 급등하고 있었다. 그라프 체펠린은 자유의 여신상 주위를 천천히 활공한 뒤 북쪽으로 선회하다가 대서양을 건넜다. 이윽고 다시 나타난 육지인 프랑스, 스위스, 독일의 상공을 날았다. 그라프 체펠린이 뉘른베르크를 지났을 때는 1928년에 열린 독일 총선거에서 자신이 이끄는 나치당을 급부상시킨 당시 비주류 정치인 아돌프 히틀러가 뉘른베르크에서 선택적 유아 사례를 선동하는 연설을 한 직후였다. 이어서 그라프 체펠린은 에디트 프랑크라는 유대인 여성이 안네 프랑크라는 갓난 딸아이를 돌보고 있던 프랑크푸르트 서부를 지났다. 북동쪽으로 방향을 튼 그라프 체펠린은 러시아를 횡단했다. 너무 고립된 지역에 사는지라 평생 기차 한번 보지 못했던 시베리아 주민들은 날아가는 그라프 체펠린을 보고 놀라 철퍼덕 무릎을 꿇을 정도였다. 8월 19일 일본인 400만여 명이 손수건을 흔들며 만세를 외치는 가운데 그라프 체펠린은 도쿄 상공을 돌다 착륙장에 내려앉았다. 나흘 뒤 독일과 일본의 애국가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기체를 흔드는 태풍을 뚫고 놀라운 속도로 태평양을 건너 미국으로 향했다. 창밖을 내다보는 승객들에게는 구름 속에서 비행선과 나란히 헤엄치는 거대한 상어처럼 따라오는 기체의 그림자만 보였다. 구름이 멀어질 때 승객들은 바다로 향하는 괴물처럼 생긴 커다란 생명체들을 언뜻 보았다. 8월 25일 그라프 체펠린은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다. 환호성을 들으며 캘리포니아 해안을 지나 석양에 이은 어둠과 침묵을 뚫고 비행했다. 기류가 점차 잦아드는 가운데 그라프 체펠린은 졸음에 겨운 구경꾼만 드문드문 나와있는 토런스 상공을 지났고 그중 한 명이 바로 그레머시 에비뉴에 있는 집 뒤편에 잠옷 차림으로 나와있던 소년이었다. 그라프 체펠린 및 잔디밭에 맨발로 서있던 소년은 꼼짝달싹도 못했다. 후에 소년이 한 말을 빌리자면 겁이 날 정도로
아름다운 광경이었다. 소녀는 대기를 뒤흔드는 엔진이 우르렁거리는 소리를 느꼈으나 은색으로 빛나는 기체의 표면과 압도적인 옆면과 지느러미 모양의 꼬리 부분까지는 미처 다 파악하지 못했다. 소년의 눈에는 비행선이 자리 잡고 있는 공간 아래의 어둠만 보였다. 장엄한 존재감이 아닌 장엄한 부재감이 만들어내는 광경. 즉, 하늘 자체를 삼켜버린 것 같은 어둠의 바다와 같은 공간이 펼쳐져 있었다. 소년의 이름은 루이스 실비의 잠피린이었다. 루이스의 부모는 미국으로 이민을 온 이탈리아인이었다. 철조망처럼 굵은 흑발에 5.2kg짜리 갓난아기였던 루이스는 1917년 1월 26일 뉴욕의 올린에 입성했다. 루이스의 아버지인 안토니는 14살 때부터 혼자 힘으로 생계를 꾸렸는데 처음에는 광부와 권투 선수 생활을 하다가 공사장 인부로 직업을 바꿨다. 루이스의 어머니인 루이즈는 몸집이 자그맣고 장난기 많은 아름다운 여성으로 16살에 결혼해 18살에 루이스를 낳았다. 이들은 집에서 이탈리아어만 사용했으며 아들을 토츠라고 불렀다. 루이스는 걸음마를 시작한 때부터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했다. 후에 루이스의 형제자매는 그가 온갖 꽃과 동물과 가구를 넘어 뛰어다니기 일쑤였다고 회상했다. 어머니가 루이스를 의자에 털썩 내려놓고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는 순간 어느새 루이스는 어디론가 사라졌다. 어머니가 버르적거리는 루이스를 매번 양손으로 붙들고 있지 않는 한 금방 쪼르르 종적을 감춰 어디에 있는지 찾아낼 도리가 없었다. 1919년에 2살이 된 루이스가 폐렴에 걸려 통 기력이 없을 때조차 자기 방 창밖으로 기어나가 한 층을 내려가더니 경찰이 쫓아오고 길거리를 지나가던 사람들이 놀라서 쳐다보는 소란 속에서도 발가벗은 채 신나게 뜀박질을 하며 도망다녔다. 이로부터 얼마 뒤 루이즈와 안토니는 소아과 의사의 조언에 따라 자식들을 데리고 기후가 온화한 캘리포니아 지역으로 이사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가족이 탄 기차가 뉴욕 그랜드 센트럴 스테이션을 출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재빨리 달아난 루이스는 기차 끝까지 뛰어가서는 승무원실에서 펄쩍 뛰어내렸다. 없어진 아이를 찾느라 기차가 후진하는 사이 정신없이 아들을 찾는 어머니 옆에 서 있던 형 피트가 지극히 침착하게 철길을 따라 걸어오는 루이스를 발견했다. 어머니가 양팔로 확 끌어안자 루이스는 웃으며 엄마가 찾으러 올 줄 알았어요. 라고 이탈리아어로 말했다. 안토니는 캘리포니아에서 철도 전기공으로 자리를 잡았으며 인구 1800명인 토런스의 변두리에 2023제곱미터 612평의 땅을 샀다. 안토니와 루이즈가 쿵쾅쿵쾅 손수 지은 집은 수돗물이 나오지 않았고 화장실이 집 뒤편에 있었으며 지붕에서 빗물이 새어 비가 오면 매번 침대 위에 양동이를 갖다 놓아야 했다. 문을 잠그는 것이라고는 변변찮은 걸쇠밖에 없었던지라 늘 루이즈는 현관 옆 사과 상자에 밀방망이를 들고 앉아 혹시라도 자식들에게 위해를 끼칠지 모를 좀도둑을 때려잡을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루이즈는 이 집은 물론이거니와 1년 뒤에 정착하게 되는 그래머시 에비뉴의 집에서도 시도 때도 없이 아들인 루이스를 쫓아다녔지만 한시도 얌전하게 잡아둘 수가 없었다. 루이스가 혼잡한 고속도로를 뛰어 건너는 경주를 벌이다가 하마터면 고물 자동차의 옆면에 부딪힐 뻔한 적도 있었다. 루이스는 5살 때부터 유치원에 오가는 길에 길바닥에 버려진 꽁초를 주워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
술은 8살이던 어느 날 밤부터 마시기 시작했다. 저녁 식사 때 식탁 밑에 숨어 있다가 포도주 잔을 낚아채서는 한 방울도 남김없이 들이켜고 비틀비틀 밖으로 나가 장미덤불로 풀썩 넘어져 버렸다. 어느 날 루이즈는 대나무 기둥에 다리 한쪽이 찔려 꼼짝 못하고 있는 루이스를 발견했다. 다른 날은 루이스의 심각한 발가락 상처를 꿰매 봉합해달라고 이웃 사람에게 부탁해야 했다. 루이스가 석유 굴착 장치에 기어 올라갔다가 연신 석유를 뿜어내는 석유갱에 뛰어들어 거의 빠져 죽을 지경에 처했다가 석유에 흠뻑 젖어 집으로 돌아온 날은 4리터나 되는 테레빈유를 몽땅 들이부어 수없이 박박 문질러낸 뒤에야 안토니가 아들의 얼굴을 알아볼 만하게 되었다. 한계에 도전하는 것을 신나하는 루이스는 길들일 수 없는 아이였다. 루이스는 자랄수록 아주 영리해졌으며 그럴수록 대담한 모험을 하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었다. 이렇게 해서 토런스에서 한 소년의 반란이 시작되었다. 루이스는 먹을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훔쳤다. 자물쇠를 따는 철사 뭉치를 호주머니에 넣고 골목을 살금살금 돌아다녔다. 토런스에 사는 주부들이 부엌을 잠시 비우면 저녁 식사로 준비해 놓은 음식이 어느새 사라져 있기 일쑤였다. 골목으로 난 창문을 내다본 주민들의 눈에는 커다란 케이크 한 판을 기울지 않게 요령껏 양손에 든 채 골목을 쏜살같이 달려가는 긴다리 소년의 모습이 을해 보였다. 루이스는 디너 파티에 자신을 초대하지 않는 집이 하나라도 있을지라면 기어이 그 집에 몰래 들어가 뼈다귀로 그레이트 데인, 어깨 높이가 80cm 정도로 몸집이 크고 꼬리가 길고 다리가 긴 개를 꼬여내고는 아이스박스 속 음식을 몽땅 털어갔다. 한 파티에서는 아예 맥주 한 통을 송두리째 짊어지고 도망가기도 했다. 마인저스 빵집에서 갓 구워낸 제품을 시키는 탁자가 뒷문 가까이에 있는 광경이 눈에 띄자 재빨리 자물쇠를 따고 파이를 훔쳐 배가 부를 때까지 실컷 먹은 뒤 나머지는 매복을 위한 탄약용으로 남겨놓았다. 경쟁자인 다른 도둑들이 여기저기에서 빵집 도둑질에 손을 대자 루이스는 범인들이 모두 잡히고 빵집 주인들이 경계를 늦출 때까지 도둑질을 잠시 중단했다. 그러고 나서 친구들에게 마인저스 빵집을 털라고 명령했다. 루이스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가 대체로 그런 다음에 미친 듯이 뛰었어요 라는 말로 끝나는 것은 그의 어린 시절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다. 물건을 도둑맞은 사람들에게 쫓겨 도망다니는 게 흔한 일이었고 그를 쏴 죽이겠다고 협박한 사람이 적어도 2명은 넘었다. 경찰은 습관적으로 루이스의 집에 들이닥쳤는데 루이스는 불리한 증거를 최소한 줄일 작정으로 훔친 물건을 숨겨두는 비밀 장소를 마을 곳곳에 만들어 놓았다. 숲 근처에 3사람이 들어갈 정도의 크기로 파놓은 동굴도 그중 하나였다. 한 번은 형인 피트가 토런스 고등학교 야구장의 외야석 아래에서 포도주가 담긴 단지를 발견했는데 그 역시 루이스가 훔쳐다 숨겨놓은 것이었다. 단지에는 술에 취한 개미들이 와글됐다. 루이스는 토런스 극장의 로비에 있는 공중전화 동전투 입구를 휴지로 막아놓았다. 그래놓고는 주기적으로 들러 화장지 위에 쌓여있는 동전 밑으로 철사를 밀어넣어 양손 두둑하게 동전을 챙겼다. 고철상은 씩 웃으며 한아름의 구리 조각을 팔러 자주 오는 이탈리아 아이가 전날 밤에 바로 그의 고철 야적장에서 구리 조각을 훔쳐왔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한 번은 서커트장에서 만난 적수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어른들이 싸우는 아이들을 달랠 셈으로 25센트짜리 한 동전을 한 입 두 입씩 주자 이거다 싶었던 루이스는 그 적수와 휴전을 선언하고는 둘이 한패가 되어 돌아다니다가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앞에 가서 싸우는 척 연기를 했다. 루이스는 자신을 보고도 기차를 세우지 않고 지나간 승무원에게 복수하려고 기찻길에 기름칠을 해놓기도 했다. 선생님이 종이를 씹어 뭉쳐놓은 벌로 교실 구석에 서 있으라고 하자 선생님의 자동차 타이어를 이쑤시개로 마구 찔러 바람을 빼버렸다. 보이스카우트에서 열리는 마찰로 불피우기 대회에서 이미 신기록을 세운 적이 있는 루이스는 불쏘시개를 휘발유에 담갔다가 성냥 머리 부분을 여러 개 섞어 불을 피우는 방법으로 자신의 이전 기록을 깼는데 이때의 점화는 거의 폭발이라고 해도 좋을 수준이었다. 루이스는 이웃집의 커피 주전자에서 튜브를 뜯어내 훔친 뒤 나무 위에 만들어 놓은 저격수의 둥지에 몸을 숨긴 채 후추나무 열매를 입에 잔뜩 집어넣고는 튜브를 통해 뱉어 뛰어다니는 동네 여자아이들을 맞췄다. 최고의 걸작이었던 장난은 전설이 되었다. 어느 늦은 밤 루이스는 침례교회의 첨탑을 기어 올라가 피아노 줄로 종에다 장난질을 치고 그 줄을 나무에 매달아 놓아 이른바 저절로 커다란 종소리가 나게 해놓는 바람에 경찰서와 소방서 그리고 토런스의 모든 주민을 한밤중에 깨웠다. 일부 순진한 시골 사람들은 그 종소리가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했다. 루이스를 겁먹게 한 것은 단 하나였다. 루이스가 조금 더 나이 들었을 때 한 조종사가 비행기를 토런스 근처에 착륙시켰다가 루이스를 태우고 하늘을 날았다. 워낙 두려움을 모르는 아이라 좋아 날뛰었으려니 싶겠지만 사실 루이스는 속도와 고도에 잔뜩 겁을 집어먹었다. 그날부터 루이스는 비행기와 연관된 것에는 아예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예술적이라고 할 만큼 현란한 도망 기술을 선보였던 어린 시절의 루이스가 장난만 치고 다닌 것은 아니었다. 그는 커서 되고 싶은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렸다. 어떤 공경에 처해도 달아날 수 있을 만큼 영리하고 꾀가 많으며 대담하다고 자신만만했던 그는 좌절이라곤 거의 생각할 수도 없었다. 세월이 흘러 그가 참전할 때 회복력이 있는 이런 낙천주의가 분명한 특징으로 드러난다. 루이스는 1년 8개월 먼저 태어난 형과 모든 면에서 딴판이었다. 형인 피트는 잘생겼고 인기가 많았으며 몸단장이 완벽했다. 어른에게 예의가 바르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삼촌 같은 존재였으며 소녀들에게는 친절하고 사근사근했다. 어릴 때부터 현명한 판단을 잘해서 부모가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할 때면 피트에게 조언을 구할 정도였다. 피트는 겨우 7살이 되던 해에 이미 저녁 식사 때마다 어머니를 신사처럼 정중하게 자리로 에스코트했고 한 침대에서 자는 동생 루이스를 깨우지 않으려고 자명종을 베개 밑에 넣고 잤다. 피트는 2시 반에 일어나 신문을 배달했고 번 돈을 몽땅 은행에 입금했는데 몇 년 뒤 대공황이 일어났을 때 동전 한 푼 남기지 않고 날려버렸다. 피트는 노래하는 목소리가 아주 좋았으며 댄스 상대의 드레스끈이 떨어질 때를 대비해서 바지의 접단에 옷핀을 넣어 다니는 점잖은 습관이 있었다. 익사하기 직전인 여자아이를 구한 적도 있었다. 피트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온화하면서도 권위 있어 보이는 인상을 풍겼으며 어른들조차 피트의 의견에 휘둘렸다. 누구의 말도 듣지 않겠다고 작정한 루이스마저 피트의 말에는 순순히 따랐다. 늘 남동생인 루이스와 여동생인 실비아와
버지니아를 아버지처럼 보호하며 돌보는 피트는 루이스의 우상이었다. 하지만 루이스는 형의 그늘에 가렸고 늘 형이 잘났다는 소리만 들으며 자랐다. 훗날 실비아의 말에 따르면 어머니는 루이스가 피트를 닮았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말하며 자주 울었다. 루이스의 입장에서 더 짜증나는 것은 형에 대한 명성이 과장되었다는 것이다. 피트의 성적은 매번 점수가 떨어지는 루이스보다 조금 나은 정도였는데 교장은 피트를 전 과목 A의 우등생으로 취급했다. 토런스 교회의 종이 기적을 일으킨 날 밤, 손전등의 방향을 잘 잡았다면 틀림없이 루이스의 다리 옆에서 간당거리는 피트의 다리를 발견했을 것이다. 이웃집의 음식을 훔쳐들고 골목을 전력 질주한 아이가 루이스만은 아니었다. 그러나 피트가 그런 짓에 관여했을 거라고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실비아는 피트 오빠는 절대 잡히지 않았다고, 그런데 루이스 오빠는 항상 잡혀왔다고 훗날 말했다. 루이스는 다른 아이들과 완전히 달랐다. 몸뚱이가 워낙 작은 데다 토런스에 정착한 뒤 몇 년이 지나도 여전히 폐렴에 면역이 없는 폐 때문에 소풍에서 경주할 때마다 마을의 모든 여자아이에게 졌다. 나중에는 멋지게 조화를 이루지만 자랄 때만 해도 이목구비의 크기며 모양이 제각각이라 여러 사람이 제멋대로 주물러 놓은 것 같았다. 귀는 허리춤에 달린 권총집에 든 권총 마냥 머리 옆으로 확 젖혀져서 붙어 있었으며 그 위에 자란 곱실거리는 흑발은 창피한 골칫거리였다. 루이스는 마지 숙모의 뜨거운 고데기로 머리카락을 쫙쫙 펴서 매일 밤 실크 스타킹으로 묶고 잤으며 아침에 올리브유를 너무 듬뿍 발라서 학교에 가는 길 내내 파리들이 따라붙었다. 루이스의 가진 노력은 효과가 없었다. 더구나 민족 분쟁의 문제도 있었다. 1920년대 초는 토런스에서 이탈리아인이 워낙 무시당했던 시절이라 루이스네 가족이 이사를 오자 이웃 사람들이 그들을 쫓아내라고 시의회에 탄원을 할 정도였다.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영어가 아주 어설펐던 루이스는 혈통을 숨길 수 없었다. 유치원에서는 입을 꼭 다물고 있으면서 어떻게든 버텼지만 초등학교 1학년 때는 다른 아이에게 불쑥 이탈리아어로 더러운 개자식이라는 욕을 내뱉었다가 선생님에게 들켰다. 이어서 한 학년을 유급당하는 바람에 루이스의 괴로움이 더욱 심해졌다. 루이스는 눈에 띄는 소년이었다. 그러지 않아도 자신들과 다른 루이스에게 주목하며 그가 이탈리아 욕을 내뱉는 꼴을 보고 싶었던 불량한 아이들은 루이스에게 돌을 던졌고 놀려댔으며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찼다. 루이스는 도시락을 고스란히 내주며 불량한 아이들의 괴롭힘에서 벗어나려 길을 썼지만 아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루이스를 때리며 피투성이로 만들어 놓았다. 도망가거나 눈물을 흘리며 항복했다면 폭행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루이스는 그러지 않았다. 실비아는 오빠는 죽을 정도로 맞아도 아야라는 소리 한번 내지 않았고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며 회상했다. 루이스는 그저 양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몰매를 견뎠다. 네, 언브로큰 1권 여기까지 한번 읽어봤는데 언브로큰의 주인공인 이 루이스죠. 루이스의 어린 시절이 정말 상상 이상이네요. 얼마나 말썽꾸러기였는지. 말썽을 잘 부리지만 머리가 굉장히 영특하고 그리고 신체적으로 달리기를 좀 잘했던 것 같아요. 빠르게 달리거나. 네. 아니다, 자주 잡혀왔다고 했죠. 폐에 문제가 좀 있었다고 했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리 잘 달리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올림픽에 나갈 정도로 유명한 달리기 선수가 되고 싶었지만 처음에는 신체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을 읽어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언브로큰 2권에서 한번 어떤 상황으로 루이스가 자신의 어린 시절을 통해서 뭔가를 배워서 이것을 이겨나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추석 보내시길 바랄게요.